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인도 경제와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경제 이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가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몬순 지역이라서 기후가 굉장히 불규칙해서 가뭄이 자주 옵니다. 가뭄이 자주 와서 그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히면서 그 어떤 그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결정을 하거든요. 몬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게 되고 경제 위기가 봉착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세계은행으로부터 이제 차관을 받기로 돼 있었어요. 차관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 일종의 구제금융,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 당시 이 인디라 간디가 집권을 하고 나서 그 인디라 간디가 이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 미국과 베트남 간에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인도는 베트남을 그 인디라 간디가 베트남을 지지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었죠. 존슨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구제금융을 중단을 시킵니다. 구제금융을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차관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차관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동안 쌀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이 쌀을 그 인도에 원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끊어버리죠. 네, 쌀 지원을 중단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일종의 반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네, 인도 내부에서 반미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인디라 간디 스스로도 그야말로 반미 감정이 생기게 되죠. 네,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굉장히 과격한 어떤 국유화 조치 또는 경제 규제를 한층 가열층 수위를 높입니다. 즉 인디라 간디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네루 수상이 했던 네루 총리가 했던 어떤 규제와 경제 규제와 경제 통제의 어떤 그 규율을,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을 규제하는 그 정도를 한층 수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요 상업은행을 국유화시키면 69년에 여러 조치들을 단행을 하는데요. 주요 14개 상업은행, 일반 은행들이, 상업은행이라면 일반 은행들, 우리가 예금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들 있잖아요. 그 은행들을 국유화합니다. 14개 은행들. 그 다음에 독점 규제법을 제정해서 대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허가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야말로 규제 일변도에 뭐 통제 경제, 규제 경제, 규제 국가로서의 면모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 더 내루 아버지보다 더 가열층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녹색혁명을 하게 되고,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농업 생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품종을 개량하는 겁니다. 신품종을 개량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겠다. 근데 이 신품종을 들여올 때는 관계 시설이나 뭐 비료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들어와야 그 신품종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품종을 들여온다든지 하는 여러 녹색혁명과 관련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고, 그리고 빈민구제,
그리고 이제 반미 정서에 등을 입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미 정서에 편승해서 반미 운동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서 하층민들과 일종의 정치적 좌파들한테 큰 지지를 받게 되죠. 인디라 간디가 이렇게 규제와 통제 정책을, 경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야말로 폐쇄적인 경제 체제로 몰고 가면서도 뭐 빈민구제랄지 반미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71년 그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도는 그 의원 내각제거든요. 네, 의원 내각제라서 그 총선,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 그냥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당수가 정부를 구성하는 게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총리 또는 지도자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1971년 71년에 사실 이때 그 주요 상업은행을 국유화했을 때 엄청난, 그러니까 국민회의당 국민회의당 내부에서조차 엄청난 갈등 상황이 불거지면서 이 찬반 논쟁이 굉장히 가열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콩그레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여당 또는 인디라 간디를 따르는 자들이 콩그레스 R이 되고요. R이라 불러졌고, 이 따르지 않는 자들, 인디라 간디를 따르지 않는 국민의당 내부의 계파를 콩그레스 O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분열을 하거든요. 국민의당 내부가 이렇게 두 당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는데, 이 콩그레스 R이 1971년, 이게 얼마나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지 알 수 있겠죠. 요 조치 14개 상업은행을 국유화하는 조치라고 하는 요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분열이 되는데, 콩그레스 R이 이때 71년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층민이나 그 정치적 좌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하원이, 그 인도 의회 하원이 이 당시 518석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350석,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콩그레스 R이. 그러면서 압승을 하게 되죠. 인디라 간디가 압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더 가열차게 폐쇄 경제 체제를, 규제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더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유 부분, 그러니까 국가 부분을 점점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은행을 국유화한 것을 넘어서 보험회사도 국유화하고 석탄 산업도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외환규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에도, 외국 자본이 아무리 외국 자본이 어떤 기업이나 법인을 세워서 그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지분을, 그러니까 의결권 있는 지분을 40%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반 이상 가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40% 이상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든 외환규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규제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민간 기업들도 정부 국가 또는 정부 기업 또는 국유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환 균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민간 기업을 국유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산업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러저러한 여러 정책을 통해서 국가 부분을 늘리려고,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이 있지만 국가 부분을 점점 늘리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또 경제 위기가 아까 봤듯이 또 경제 위기가 옵니다. 제1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대외 충격이 19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오면서 74년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네. 물론 그 이전에 아까 1971년에 그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가 독립하는 그 전쟁 상황에서 인도가 방글라데시를 엄청 지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동파키스탄이죠. 동파키스탄을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이때 재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에다가 73년에 오일 쇼크가 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이 경제 위기가 온과 동시에 이 당시 이제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인도도 인플레이율이 20%를 넘으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게 되고 IMF로부터 또 차관을 들여오게 되죠. 네, IMF로부터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JP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콩그레스 즉 그 국민의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JP 나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당을 탈당을 해서 그야말로 민중운동 전선을 키우게 됩니다. 네, 그 나라얀 주도의 반인디라 대중운동 그걸 요 JP를 따서 JP 운동이다라고, 그러니까 반인디라 대중운동, 반안티 그 JP 나라얀 주도의 반인디라 대중운동을 JP 운동이라 했는데 이 JP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게 되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콩그레스 O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 분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열이 돼서 인디라 간디를 따르지 않는 이 콩그레스 O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데사이 등 야권 인사들이 이 연대를 해서 JP 운동하고 이 콩그레스 O를 중심으로 한 그 콩그레스 O의 지도자가 데자이였는데 데자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대를 해서 그야말로 인디라 간디 퇴진 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디라 간디 사임 요구를 하게 되죠. 퇴진 운동 또는 사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경제 위기 상황에 편승을 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여러 국가 부분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전행에 가까운 어떤 독재적인 그 권력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인디라 간디에 대한 반안티 인디라들이 들고 일어선 하나의 사건, JP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커져서 인디라 사임 요구 운동으로까지 인디라 간디 사임 요구 운동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냐 독재냐 이런 구호들이 횡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디라 간디는 초강수를 둡니다. 초강수를 두면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뭐 JP 나라얀이나 데사이 같은 인물들을 전부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인디라 간디 사임 요구 운동에 가담했던 뭐한 10만 명 이상의 인사들을 구속시킵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신문을 검열하기 시작하고 26개 정당의 활동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인도는 상당히 정당이 많거든요. 지역 정당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죠. 지역 정당 허용하지 않는데 뭐 인도는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죠. 지구상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인데 굉장히 정치가 과잉돼 있습니다. 정당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정당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지역 정당도 많아요. 네, 지역 정당도 허용되기 때문에 지역 정당도 많은데 26개 정당의 활동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격해지죠. 독재냐 민주냐라고 하는 그 구호 아래서 1977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새롭게 77년에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총선에서 그 이전까지는 계속 국민의힘 당이 집권을 했었죠.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나타 당이라고 하는 데서 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자나타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급조된 당입니다. 급조된 당이고 그냥 안티 인디라입니다. 안티 인디라 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이었기 때문에 별로 급조된 당이고 뭔가 이념으로 통일되거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투철하게 그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투철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없는 아주 약체당이었어요. 약체당이었기 때문에 이 당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집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80년에 1979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오잖아요. 1979년에 오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경제 위기가 다시 제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가뭄도 오고 제2차 오일 쇼크도 오고 하면서 국제 수지 적자가 만연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석유 가격도 오르게 되고 하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죠. 받게 되고 자나타 당이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들이 실각을 하게 되고 다시 이 경제 위기를 틈타서 인디라 간디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다 됐는데 그 이전까지 그야말로 폐쇄 경제, 통제 경제, 규제 경제 그리고 국가 부문의 그 비중을 점점 높여오던 그 철권 통치를 하던 인디라 간디가 거의 독재에 가깝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디라 간디가 이때 복귀를 하면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부분의 규제 완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의 규제 완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죠. 네, 스즈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이때 들어옵니다. 네, 1982년도에 1982년도에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 들어오게 되고 이때 마루티 800이라고 하는 차를 출시를 해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네.
인도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야했습니다. 자동차가. 그런데 스즈키사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마이카 시대가 열리거든요. 마루티, 이 스즈키사가 만든 마루티 800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출시가 되면서 그야말로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게 되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합니다. 마이카 시대. 마이카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이 계급적으로 분리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하층 계층이죠. 운전을 해주는 사람은 하층 계층이고 그 소유한 사람은 뭐 상층 계층이 되겠죠. 네, 그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마루티 800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죠. 네,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주 특이하죠. 네, 이게 지금도 스즈키 자동차가 인도에서 승용차 부분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네, 승용차 부분에서 세계 1위 인도 내에서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에요. 아직도 스즈키. 우린 뭐 지금은 인도에 뭐 그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스즈키 자동차사가 1위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현대 기아차가 인도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산자이 간디라고 있었어요. 산자이 간디. 이 인디라 간디의 둘째 아들이죠. 네, 둘째 아들이었고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컸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인디라 간디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을 후계자로 이미 산자이 간디를 낙점을 찍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정치적 야망이 컸고 그런데 이게 1980년에 산자이 간디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1980년에 죽었는데 얘가 살아 있을 때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1980년에 죽고 인디라 간디가 아마도 이 산자이 간디를 생각하면서 자동차 부분의 규제 완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많습니다. 우리 책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산자이 간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한 거는 또는 자동차 부문의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산자이 간디를 위한 진홍곡이다. 인디라 간디가 이의 산자이 간디를 위한 진홍곡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산자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84년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아주 뭐 국지적인 형태의 어떤 규제 완화였지만 그래도 1980년에 새롭게 총리로 집권을 하게 되고 규제 완화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84년에 인디라 간디가 암살되죠. 네, 인디라 간디가 암살됩니다. 네.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인도에서는 이 터번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도에 터번을 쓴 사람들이 시크교도입니다. 네, 시크교도고 15, 16세기 이때 등장한 종교입니다. 네, 비교적 얼마 안 된 신흥 종교 15세기, 16세기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할 수 있고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적당히 혼연제되어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크교 뭐 인도 인구의 한 2%가 안 되는 인구가 이 시크교도를 믿고 있는데 보통 이들이 사는 곳이 이들의 고향은 펀잡입니다. 펀잡주. 네, 펀잡주죠. 네. 그리고 펀잡주는 이 시크 교도들에 의해서 늘 분리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분리 독립의 요구가 늘 있는 곳이에요. 거기 보면 그 펀잡주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암리차르에는 황금 사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사원이 있거든요. 네, 황금 사원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1984년에 이 시크 교도들의 분리 독립 운동이라고 하는 펀잡주를 시크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분리 독립 운동이 상당히 극에 달합니다. 예, 극에 달하면서 그야말로 그 암리차르에 있는 그 황금 사원, 그게 시크 교도들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원, 그 중심 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디라 간디가 그 탄압을 합니다. 시크 교도들을. 네, 펀잡주에 있는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크 교도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데 이 탄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인디라 간디의 그 경호원 중에 시크 교도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인디라 간디를 암살하죠. 시크 교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라지브 간디가 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이 라지브 간디는 인디라 간디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고 아까 산자이 간디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둘째 아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반면에 이 라지브 간디는 별로 정치적 야망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네,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졸지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총리가 돼요. 네, 이 사람이 라지브 간디가 총리가 되면서 이 사람도 집권을 하자 전자산업과 컴퓨터 산업의 자유화, 규제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자산업과 컴퓨터 산업의 새로운 자유 규제 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아주 국지적이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인도에 있어서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었던 시대예요. 네.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자동차 산업이랄지 전자 컴퓨터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가 이미 80년대에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전자 컴퓨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도는 IT 강국이잖아요. 네, IT와 관련된 여러 우수한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초석을 다진 게 아마 80년대에 라지브 간디가 펼쳤던 전자 컴퓨터 산업의 자유화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산업의 자유화 바람이 80년대 불었고요. 그리고 라지브 간디가 91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네. 91년도에 암살을 당하거든요. 이거 이때 이제 뭐 라지브 간디가 집권을 할 때도 뭐 인디라 간디에 대한 동정표에 의해서 라지브 간디가 총리에 취임을 했고 라지브 간디 91년도에 암살을 당하는데 이때는 이 라지브 간디가 1989년에 이런 이제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때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네, 사임하게 됐고 91년이 되면은 이때 새롭게 또 다시 총선이 벌어져서 이 당시 그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한 여자가 그 폭탄 테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라지브 간디가 그
그 총리로 있을 때 1987년에 총리로 있던 당시 87년에 87년에 스리랑카에다가 해방군 네, 군대를 파견하게 되거든요. 네,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그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스리랑카의 해방을 돕기 위해서 인도군이 스리랑카는 좀 인도 밑에 그 실론 섬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섬나라가 스리랑카인데 거기 이제 해방군을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 해방군에 의해서 가족이 죽임을 당한 어떤 여성이 폭탄 테러를 한 거죠. 해방군에 의해서 가족이 피해를 받은 어떤 여성이 폭탄 테러를 하면서 라지브 간디가 암살이 되게 되고 암살에 대한 동정표로 이제 국민의당이 다시 또 집권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총리는 나라시마 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죠. 이 사람이 나라시마 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걸프전 이 집권을 하고 나서 1990년에 걸프전이 일어나거든요. 걸프전 아시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옆에 있던 나라인데 이라크 옆에 밑에죠. 이라크 밑에 있는 그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라크의 비도덕적인 전쟁 발발에 대해서 응징을 하게 되면서 이라크가 패배하게 되죠. 미국이 그 군대를 파견한 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이라크가 완전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걸프 전쟁이죠. 1990년에 걸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걸프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치솟고 중동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던 그 인도 사람들이 인도는 상당히 송금 경제라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져 오는 달러가 상당합니다. 네, 상당하거든요. 달러의 비중이 상당한 그 송금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네, 오게 되고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외환위기 시절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받았잖아요.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터프하게 그 IMF로부터 터프하게 그 구조조정 요구를 받았었는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받게 되고 그거를 순순히 따릅니다. 이 당시에 순순히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이게 따른 것이 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1991년에 인도의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제정책 당장 이들이 그 IMF 측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민영화, 국유기업, 국가 부분을 좀 줄여라, 민영화, 그 다음에 국제화, 개방을 하라. 네, 그래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네. 폐쇄 경제였단 말이에요. 네, 인도는 폐쇄 경제였습니다. 국가 부분은 늘릴 대로 늘렸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은 규제 일변도였고, 국가 부분이 너무 비대하니까 민영화를 해야 되고, 폐쇄 경제로서 아까 외환 규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면서 의결권 있는 지분을 40% 이상 외국 자본이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면 경쟁이 안 되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화를 요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신경제 정책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또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나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었는데 이때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경제 정책이 된 거거든요. 신경제 정책. 왜냐하면 이 당시에 91년만 하더라도 소련이 붕괴하죠. 89년부터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이미 중국은 78년부터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야겠다. 시장 경제 체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어떤 세계적 어떤 국제적 컨센서스를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 19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인디라 간디가 복귀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고 했거든요.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을 때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디라 간디가 차관을 공여받을 때도 매국노라고 하는 인디라 간디가 그런 그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때는 별로 비난이 없었어요. 그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이런 규제 완화나 민영화나 국제화 이런 신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만무한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만무한 싱이 이 당시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에 의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나중에는 2004년도가 되면 총리가 됩니다. 네, 만무한 싱이 총리가 되죠. 네, 총리가 되는데 이 당시는 그 재무부 장관, 재무장관으로서 신경제 정책을 주도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분기점이죠. 인도 경제가 이때부터 이제 자유와 물결을 타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7, 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죠. 그리고 91년부터 뭔가 그 기조가 바뀌게 되는데, 정치권의 기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 뭔가 그 콩그레스랑 정권 교체가 이 콩그레스랑 그러니까 국민회의랑 BJP라고 하는 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콩그레스만의 당이 원래 이제 그 의원 내각제에서는 한 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야 되거든요. 과반 의석을 받아야 그 당이 집권당이 되고 그 당의 당수가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반 의석을 얻지 않으면 다른 당과 연대를 해서 다른 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과반 의석을 채워야 되거든요. 다른 당들도 뭐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테니까 뭐 몇 개 당이든 어떻게 당을 포섭을 해, 다른 1당이든 3당이든 3당이든 4당이든 포섭을 해서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반 의석을 채워야 그 당이 뭔가 그 전국을 주도했던, 그 연립을 주도했던 그 당의 당수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콩그레스나 BJP만의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게 됐고 연립 정부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콩그레스 연합, BJP 연합이 구성이 돼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집권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두 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BJP 당은 인도 인민당이에요. 인민당.
인민당입니다. 그래서 이 그 힌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당이거든요. 이 당이 힌두주의 당인데 어쨌든 인민당과 콩그레스가 번갈아가면서 정권이 교체돼. 그래서 지금 91년도에 이 콩그레스가 정권을 잡잖아요. 91년도에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98년도에 BJP가 정권을 잡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98년도에 잡는데 이때는 별로 뭐 경제적으로 98년도에 BJP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별로 뭐 큰 사건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디죠?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벤트는 있었는데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이벤트는 있었는데 인도가 핵 보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있었지만은 뭐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콩그레스든 BJP든 누가 어떤 당이 집권하든 신경제 정책의 자유화 조치는 계속 연속성이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신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꿔치기 하지는 않습니다. 콩그레스든 BJP든 그렇게 계속 정책이 유지가 계속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콩그레스가 집권을 해서 콩그레스의 만모한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고 외자 유치와 기술 이전 등의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서 더욱 개방 조치, 대외 개방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이어나가게 되고 2004년 집권했다가 다시 또 BJP가 2014년에 집권을 해서 지금 BJP가 집권당입니다. 총리가 지금 나렌드라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렌드라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총리죠. 총리입니다. 총리로 돼 있고 이 총리로 지금 2기거든요. 1기, 2기. 2019년에 2기가 됐죠. 2기 두 번째 2기 모디 정권이 지금 출범을 했는데 메이크 인 차이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모디가 의욕적으로 인도의 경제를 새로운 도약, 새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도약의 길로 들어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말 그대로 인도에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끌어들여서 많은 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만들었잖아요. 기업 횡회를 하면서 공장을 짓고 법인을 만들고 하면서 그야말로 중국 내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가 하겠다. 중국을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FDI를 적극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FDI를 그동안 중국이 했던 거를 중국을 대체하겠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해 가지고 그 제조업 비중을 인도는 제조업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인도는 제조업이 취약합니다. 중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한 국가인데 반해서 인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인도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모디 총리가 이걸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을 했던 2014년에 집권을 하잖아요.
제조업 비중이 17%였는데 2014년에 이걸 25%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2022년에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17% 그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25%로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조업 비중을 높이겠다라고는 했지만 이 목표가 달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겠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국에 문제가 많고 그 중국에 있는 기업 또는 공장들이 지금 점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이 인도로 오지 않거든요. 인도로 오지 않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로 빠져나가 여러 나라들로 분산해서 빠져나오고 인도로 정작 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인도가 대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도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을 대체한다는, 왜냐하면 중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13억의 인구라고 곧 중국의 인구를 따라잡을 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인구. 그리고 인도 인구는 상당히 젊습니다. 그 평균 연령이 27세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국가고요. 뭐 산하 제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네, 중국은 산하 제한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인구를 따라잡기 직전 상황까지 있고 자연 자원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넓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많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그겁니다. 인도 경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조업 비중을 높이느냐. 그 제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FDI, 메이크 인 인디아처럼,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이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유수 기업들이 인도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제조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경제가 파탄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가 제일 확진자 수가 거의 많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인도 경제가 가야 될 길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인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역사적 맥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개죠. 네루와 인디라 간디 시대의 어떤 그 폐쇄 경제 체제 또는 규제 위주의 경제 체제라고 한다면 1991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경제 자유화의 물결, 개방화의 물결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가 점점 글로벌화 또는 개방화 물결을 타면서 91년도 이후에 꾸준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관건은 그 인도 경제의 과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대체해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빠져나갈 때 그 빠져나간 자본이 인도로 올 수 있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인도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본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의문부호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인도 경제는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인허가권들이 아직까지 공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의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 다음 시간에는 인도 경제와 관련된 구조적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좀 더 그 본질론 또는 구조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인도 경제의 특징들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